자, 요 개념학습은 아까 얘기한 좀 개념을 나는 역사학습의 소재를 바탕으로 해갖고 진행된 수업이죠. 자, 의미와 구성을 볼게요. 자, 역사적 사실로부터 축출한 아이디어로 역사 이해의 근간이 되는 요소고요. 다양한 사실들 일정한 체계에 부여하고 이들 공통된 속성에 따라 계열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래서 이제 정형적 사회와 구체적 사회로 구성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개념이죠. 정형적 사회라고 하고, 그다음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그 정형적 사회에 대한 하위 개념이죠. 구체적 사회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실체와 구조라는 두 요소로 또 연결돼요. 그래서 실체는 속성이고 구조는 이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제가 이제 이동 관련된 역사교육 이동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크게 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구성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되게 학습할 때는 이 속성과 구조를 동시에 학습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신학사에서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사상체계이다. 요거는 이제 속성이 되죠. 속성. 그다음에 내포적 의미가 되는 거죠. 신학사상에. 신학사상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분류되고, 중농주의학자들은 유형론과 이익, 정약용 등이 있다. 이건 구조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유형론, 이익, 정약용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사회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왜 이게 구조가 되냐? 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중상주의, 중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부여되는 거야. 주관적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중상주의, 중농주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 틀을 묶어서 부여해갖고 하나 묶은 게 이 구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체와 구조의 두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 개념할 때 우리가 이제 두 요소 할 때 의례적으로 그 외연적 정의, 외연과 뭐 내포적 정의 뭐 이렇게 해갖고 외연은 사례, 내포는 속성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식으로 구분했어요. 예, 실체와 구조 이렇게 두 개 요소 있고 구조 안에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구체적인 역사 사실 및 역사의 자료에 대한 의미 형성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단편적 지식을 연관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개념의 어떤 장점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5번과 6번은 뭐 각각 이제 아까 개념할 때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 이제 핵심적 개념과 도구적 개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개념 학습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것을 이제 핵심 개념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구적 개념을 이렇게 정해야 돼. 그래서 이 핵심 개념을 먼저 중심으로 역사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방을 구성하는데, 그럼 역사학에서 이제 역사교육의 핵심 개념들이 뭐냐? 자, 핵심 개념은 역사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학습할 그 개념인데, 뭐 시민혁명이라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문명, 민족주의, 뭐 제국주의, 사대부, 호적, 뭐 신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그 역사 이해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연결된 개념들 핵심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핵심 개념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발견법을 쓰죠. 그러니까 직접 알려준 것보다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실수도 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도구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역사 이해와 직결되진 않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역사 사건의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 이해의 수단 개념이죠. 그러니까 보통 핵심 개념은 역사적 사건과 연결돼 있지만, 이 도구적 개념은 주로 이제 그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 쓰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권력,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권력, 신분, 계급은 그 역사뿐만 아니라 또 정치학에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사회에 쓰이고 여러 학문에 쓰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활동 중심의 발견법과 교사 설명을 통해 한다. 예. 그래서 발견법과 함께 교사 설명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핵심 개념하고 도구적 개념 이렇게 좀 기억을 파악을 해두시고, 자 개념 학습의 목적은 개념 자체가 아니죠. 개념 학습을 통해서 역사 이해를 통해 탐구 능력이야. 그래서 보통 개념 정의 자체가 아니라
개념 확성을 통해 역사적 이해 탐구 능력이 더 중요시된다. 예. 이거는 뭐 개념의 전반적인 거예요. 개념 자체는 하나의 도구예요. 뭘 알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도구죠. 이거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중심이 돼 버리면 이건 더 이상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 수업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일종의 정치 수업이고 경제 수업이고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두고 뭐 예를 들어 대공황을 했다. 그거는 역사 수업이 아니죠. 그냥 경제학 수업이에요. 예. 근데 대공황을 그 인플레이션 대공황 이야기에서 인플레이션 개념을 도입을 했다. 이게 역사 수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념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역사의 탐구 능력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정의되고 추론하고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새로 발견되면 과거 사실과 형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변하면서 개념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도 이제 창출되기 시작하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어요. 임나일본부. 네. 그래서 임나일본부의 의미가 이제 변화를 보면,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그 한반도 남쪽의 통치 기구라고 했어. 예. 근데 이제 사실을 발견해 보니까 그 관련된 가야 지역이 일본 관련 유적지가 발견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일본서기 보면 임나일본부의 주의 어사지, 외교 사절단이 있어. 이거는 한반도의 남쪽의 통치 기구가 아니라 외가 파견된 사격단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임나일본부란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한반도 남쪽의 통치구였지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외가 파견 사격단으로 해석이 달라지죠.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다음 정의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개념과 중고 형성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얘는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흥성대원군의 외교 정책을 열강대 입장은 세국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빗장을 딱 걸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우리가 빗장을 걸든 말든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건데 왜 열강들이 세국 정책을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냐.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통상 수구 거부 정책이다.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과 수교를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적 입장이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국사 한국사 시간 때 또 얘기할 텐데, 예전에 저가 배웠을 때는 세국 정책이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용어가. 예. 자, 그리고 개념의 또 특징 하나 보면 같은 개념에도 시대나 시기, 사회에 따라 의미와 속성이 다르죠. 자,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백정과 조선시대 백정의 의미가 다르죠. 예. 어, 요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백정의 의미가 뭐예요? 요 백자는 없을 백자예요. 예. 뭐가 없냐? 예. 요거는 이제 성인 남자들에게, 남정들에게 직역이 없을 때 우리는 백정이라고 하죠. 직역이 있는 사람을 정호라고 하고요. 조선시대 백정은 이제 세종시대 이후에 하척들, 소 잡고 막 그런 사람들을 좀 약간 이제 떠돌아다니니까 묶어놓기 위해서 얘는 일반 백성들을 취급하기에 백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죠. 고려시대 백정, 일반 백성의 의미를. 근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손을 잡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뭐냐면 뜻하는 의미로 바뀌면서 일종의 멸시 대상이 됐죠. 예. 그래서 좀 달라요. 그다음에 하나의 개념이라도 포함할 수 있는 역사 사건의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신해혁명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에서 이건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거든. 근데 국민당 대만 쪽에서는 전민족적 혁명으로 해석돼요. 예, 똑같은 그 개념이라도. 그다음에 새로운 역사적 사례가 포함되면 개념의 정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일반화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교도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대혁명도 우리는 묶어서 시민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시민 외에 신석기 혁명, 산업혁명, 조선시대 사회계층 이동을 또 이렇게 추가되면, 사회가 추가하면 요걸 시민혁명이라 부를 수가 없죠. 신석기 혁명은 시민혁명 아니잖아. 그럼 이걸 번화라는 큰 개념을 또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 포함되면 개념의 정의가 더 복잡하고 일반화된다. 그런 것도 특징. 그래서 전반적 개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요. 그리고 개념의 의미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하고 좀 임시적인, 잠정적이고, 개념의 의미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층적 의미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가변적, 잠정적, 다층적 의미로 구성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념학습의 문제점. 이거는 종전에 개념 관련된 역사적 그 소재할 때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개념은 보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개별성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학 자체는 일반 사회학처럼 보편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개별성을 추구하잖아요. 예, 그리고 개념이라는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죠. 그 사실을 이야기한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이나 왕조, 인물의 고유한 특성의 의미는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어 개별적인 인물들의 특징들을 다 밝힐 수 없죠. 자, 그다음 개별적 사실의 의미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 교육에 맞지 않는 본말이 전도되는 형상을 본다. 본말이 전도되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념을 배운 게 아니라 역사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그 개념은 단순히 역사 이해인데 오히려 그 개념 자체를 가 수업이 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대공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프레션 개념을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나요? 대공할 때? 아니요. 디프레이션이에요. 아까 예를 잘못 든 것 같아. 예. 대공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프레이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디프레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두고 대공황을 사례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본말이 전도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에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인제 볼 것은 인제 개념학습 관련된 내용이야. 예. 개념학습의 모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념학습 모형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가 인제 탐구활동 과정, 개념화 과정하고 연결된 거 있고 요거는 파란 책이 있어요. 파란 책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5개년 개념기가 있어. 5개년 드러내기. 요거는 녹색 책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학습의 모형이 있어요. 개념화 과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12년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시민혁명과 관련돼서 꼭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인제 그 녹색 책에는 5개년 드러내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파란 책에 있는 개념화 과정을 볼게요. 자, 이 개념화 과정은 탐구 활동과 연결시켜서 인제 봐야 되는데 3 단계에 나눴죠.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함유된 개념과 잠정적 의미를 창출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얘는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성격은 근대적 성격과 다르다. 예.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흥성대원군의 어떤 개혁 정치의 잠정적 의미를 이제 뭐냐면 뽑아냈죠.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왜 그 근대의 성격이 다른가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된 흥성대원군의 했던 그 개혁 정치에 관련된 사례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속성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개념의 상징과 속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왜 정근대적 성격을 갖고 있나 이 사례를 그 사례들이 그래서 호포법이나 광복궁중건 서원정리 등은 백성을 위한 것보다는 왕의 권위가시 왕권 강화 측면이 더 크다. 예, 이게 속성이죠.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보통 근대적 개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민들을 위한 개혁이잖아. 지배층의 개혁이 아니라 근대화니까. 근데 이거는 왕권 권위가 아니라 왕권 강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뭐 국민들을 위하고 그런 거는 근본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들의 어떤 사회들의 속에 있는 속성도 확인하면서 이거는 근대적 개념이 아니라 정근대적 개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끝나는 게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개혁만 정근대적 개혁이냐가 아니죠. 다른 개혁과 좀 비교를 해 봐야 돼. 예. 그래 갖고 이제 정근대적 그 개념들의 어떤 속성도가 비교를 해 갖고 확증을 시키는 거죠. 그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해당 개념 전후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세종의 개혁, 그 영종적 대 개혁, 고조의 공민왕 개혁 등 다 그 흥성대원군의 개혁과 비슷하게 정근대 개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근대적 속성도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건과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그걸 통해서 이제 함유된 개념의 잠정적 의미를 창출하고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해서 개념을 상징하는 속성을 확인하고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요 단계 외워두세요. 예. 제가 암기하고 할 것은 암기 꼭 하세요. 요거는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 학습에서 이제 유용한 점 뭐냐? 개념의 속성을 기술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사례나 공통 요소를 불러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유용성. 어, 그래서 개념의 속성을 기술, 속성과의 관계를 발견, 사례의 공통 요소를 분류해서 개념의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예. 유용성 꼭 이해를 해두시고, 자, 5개념 드러내기 보죠. 자, 5개념 드러내기는 개념 학습의 두 번째 이제 수업 모델 형태인데 녹색 책이 있어요. 자, 5개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5개념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갖고 이제 교사가 이제 인지 자극을 줘가지고 이걸 곤치는 거야. 예, 바로잡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5개념 드러내기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교사 중심의 이제 문답식 토론식 수업을 진행을 해요. 예, 교사가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탐구학습과 또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또 그 진행 과정을 보면 그래서 교사 중심의 문답식 토론식 수업 이 혼합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도 구성이 된다. 예, 교사 중심이지만 학생 활동도 플러스 됐다. 그래서 교사가 계속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에게 5개념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인지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뭔가 이제 그 학생들이 과제 토론을 하고 이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5개념을 바로잡는 그런 이제 단계 과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걸 이제 교수학습 내용을 이제 단계 있고요. 구체적인 예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해서 요 단계와 교수학습 내용은 이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것만 보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에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 예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는 데만 이제 좀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과제 제시 5개년 기제 첫 번째 직관 단계. 요거는 이제 탐구학습의 가설 설정하고 있고 자료 제시, 그다음에 갈등 단계, 가설 검증 단계하고 있고 해결 단계. 이거는 탐구학습의 가설 수정 및 확인, 그다음에 적용 단계, 개념 인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탐구학습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탐구학습은 여러 학습 모형과 결합이 돼요. 예, 여러 학습 모형과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먼저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예, 과제.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신진사 대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죠. 자, 신진사 대 그러니까 직관 단계 아니 질문은 밑에니까 가설 검증 단계 갈등 단계고 이때는 이제 그 뭐냐면 가설 설정하죠. 예. 그래갖고 사대부는 고려 후기 때 검은세력과 대입된 혁신세이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이죠. 이 가설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제시를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를 제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사가 이제 사례를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제시해서 사대부의 의미. 근데 이게 보니까 고조사나 고조사 시험을 보니까 사대부가 일반 관료네. 그리고 사대부 중에 친원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적인 그 사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시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갈등 단계 넘어가. 이거 보니까 이제 이거 학생들이 이제 갈등이 우리가 그 신진사대부리 고려 후기 때 대입된 혁신세를 우리가 가세웠는데 선생님이 제시된 사례 보니까 안 맞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걸 좀 문제가 있다. 한번 이걸 이제 왜 안 맞는지 조사해 보자. 그렇게 이제 할 거냐. 그래서 여러 역사적 사실도 검증을 해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충무하기 이전에 신진사대부는 현실 타입적이고 친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규부는 그 당시 이제 무신 정권 때 무인 정권 때에 따라 동명업에 서서했다.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이 다 사대부들이 신진사대부들이 다 혁신적이고 친민적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건가. 그래서 이제 해결 단계 넘어가. 그래서 막 국리를 하죠. 과제 수용을 통해서 뭐 개념 속성이나 사례가 이런 것들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제 충무 이전에나 이후에 사대부를 구분하죠. 충무 이전에는 그 좀 친원적이고 충무 이후에는 그 친명적인 성격이고 혁신적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충무 이후의 사대부다. 그래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돼서 개념 인지에서 적용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5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먼저 동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동화에서 예전에 5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게 안 되죠. 인지 갈등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가설 단계와 해결 단계를 통해 인지 갈등을 조절하고 평형하면서 어, 새롭게 이제 뭐냐면 충분 이전과 이후에 그 단계를 분리하면서 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그 예문을 하면 안 쓰니까 그냥 대충 이해하신 데만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개념 학습 시 이제 교사의 역할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학습 시 즉각 그 교사의 역할을 보면 개념은 아까 지금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잠정적이고 가변적이고 다층적이라 했죠. 예. 그래서 개념 의미가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잠정적인 의미가 있고 개념은 계속 변화가 되고 그냥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한 번에 설명 학습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개념을 적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진사대부에 대한 개념, 5개념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이 5개념 드러내기를 통해서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중요하거나 중요한 개념을 순위 정해야 된다. 중요하나 자, 교사는 중요한 개념의 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념 중에서도 핵심 개념, 도구적 개념 등 여러 개념도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야? 핵심 개념을 이제 정하고 나서 도구적 개념을 그렇게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이 개념 학습 자체는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지만 개념이 많이 나와요. 개념. 요번에 이제 나온 것도 개념이죠. 개념 학습이냐 실제 개념이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게 개념 학습 내용하고 개념하고 많이 중축되잖아요. 이렇게. 예. 개념 학습 있고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거의 중증된 중복된 내용이 많죠. 그래서 그냥 개념 학습과 개념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개념 학습하면 개념 학습 장점 쓰면 요 개념 쓰면 돼요. 예. 개념의 장점을 그리고 책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학습 장점이 개념하고 개념의 장점은 동일해요 거의. 예. 오히려 개념의 장점이 더 많아. 예. 그 자세히 설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개념 학습과 개념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습 보죠. 인문학습. 자, 인문학습 또는 행위학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인문학습의 유형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녹색 책에 있는 근데 인문학습의 이제 유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은 인문사학습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문학습이 있죠. 예. 요때 이제 인문학습은 요게 인문학습이 큰 범위의 인문학습이라면 요때 인문학습은 좀 작은 범위의 인문학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문사 학습 안에서도 뭐냐면 행위 결정 분석 모형, 그다음에 전기 자서전 인물을 통해 인식 세계, 어, 인식 세계 잠깐만요. 이게 에, 에, 아, 전기 자서전 인물 통한 인식 통한 그 뭐냐 이용하는 거, 예. 전기 자서전 인물 통한에서 이용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거 이게 끊기를 잘못했네요. 전기 자서전 인물 통한 이용하는 방법. 예, 이용 좀 똑바로 쓰세요. 예, 이용. 그 다음에 인식 세계 및 시대 문화적 이해.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행위 결정 분석 모형, 전기 자서전 인물 통한 이해, 통한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식 세계나 시대 문화를 이용하는 것.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당대의 인식이나 그 뭐냐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 인문학습의 공통점은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접근하는 거야. 인물. 근데 인문학습이 또 있죠. 인문학습이 있고 큰 작은 범위 인문학습인데 이거는 한 인물의 어떤 전반적인 생애를 통해서 뭐냐면 그 인물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이거는 역사 교육보다는 윤리 교육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인문학습의 전반적인 유의점 중에 하나가 예, 도덕적 판단을 지향해야 된다는 게 있죠. 예, 지향. 왜냐하면 역사적 인물을 도덕적 판단을 할 경우에 성과 악으로 나누기 때문에 성인과 악으로 나누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승만은 무조건 좋고 이승만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승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행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기회가 없어지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인문학습 방법은 토론학습을 통해서 인문학습을 할 수 있고 모의 재판, 작문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개별 인문이나 집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 그래서 토론학습을 할 때 인문학습을 할 때는 이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역사적 의의의 평가를 맞추죠.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때 토론학습하고 모의 재판은 여러 인물 등장시켜 각자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극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데 인물 활동의 업적과 공과를 판단할 수 있고요. 작문 수업은 학생들이 과거 인물에 대해서 당시의 심경을 일기 또는 편지를 써보게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죠. 추치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학습 모형과 이제 결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습의 구안에서 이제 그 보면 인문학습의 내용을 보면요. 구안보다는 종류가 낫겠네요. 예. 자, 인문학습의 종류는 그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윈준식 인문학습 종합적 접근 방법, 행위 결정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인물 인생 전기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 인물 통해 당시 사용된 인식 세계와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인문학습은 이거야. 우리가 윤리 시간에 이제 우리는 전기문 읽고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윤리 시간에 하는 그 인문학습이 이거다. 종합적 접근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생애를 다 봐요. 예. 그리고 나서 도덕적 윤리적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이순신 같은 경우는 이순신이 태어났을 때 그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를 보고 그 이순신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습이야. 예. 그래서 그 역사적 인물의 생애, 인간상, 의지, 업적, 생존년,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고 이런 거, 도덕적 윤리관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순수한 인간 탐구를 한다. 그래서 이건 역사뿐만 아니라 윤리과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번학문적인 접근이다. 윤리적 접근이고, 그리고 자선적 전기를 통한 인물 이해와 유사하다. 예, 유사하지만 좀 다른 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을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약간 이건 달라요. 예, 미세하게 달라. 예. 저도 인문학습의 대상을 보면 시대 발전을 공허하거나 그다음에 그 시대 전환기의 번역 인물, 사상 종교적 활동 공헌 인물, 문화 창조적 공헌 인물, 지역 사회 발전 인물, 국민 생활 향상 인물, 역사 발전의 현신 평가한 인물 이렇게 있고요. 근데 너무 이제 인문학습을 할 경우, 그러니까 작은 범위의 인문학습을 할 경우에는 이게 윤리적 도덕적 판단으로 앞서죠. 그러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역사적 평가는 도덕 윤리적 평가 측면에서 인물 평가한다. 앞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뭐 전두환은 이제 평가할 때 무조건 나쁜 놈이다. 예. 구국의 영웅이다. 성과 악으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했던 정책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에서 어떤 그 고민을 하면서 판단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뭐냐면 얘기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역사적 판단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대상들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지배층 위주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인물 대상들이 지배층, 귀족, 관료, 학자 등으로 구성됐고 상대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와 인물의 특별한 능력의 성품을 강조해 보면 인물의 전설적 신화적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영웅을 만들 수 있죠. 음, 영웅. 사회적 공헌만 강조함으로써 생활 속의 작은 행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어, 못하면서 그 당시 이제 있고 인물의 초점에 맞춰서 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배경을 도외시할 수 있다. 요거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하여튼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행위결정 분석 모형 볼게요. 자 여기 때부터 이제 행위결정 분석 모형부터는 그 인물사 학습이 되는 거야. 인물사 학습.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 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자, 그럼 행위결정 분석문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2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목적은 인물의 특정한 행위에 가는 과정을 하는 과정을 분석적 초원을 통해서 그 인물의 역사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건데, 자, 앞에서 이제 인물 학습을 할 때 작은 범위의 인물 학습할 때 이순신의 장군의 전생애를 다 살펴본다고 했죠. 근데 행위결정 분석은 그렇게 아니야. 이순신의 그 장군의 모든 면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한 면만 잘라서 봐요. 여기만. 한산도 대첩. 그래서 한산도 대첩 한 부분만 분석적으로 접근해.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어떤 목적어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쓰면서 뭐냐면 하객진을 펼쳐갖고 왜군을 격파한다.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면을 보는 거요. 그때 이제 이순신의 행동에 어떤 결정사항 때 큰 영향을 미쳤던 거, 이런 것들 이제 목적 상황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 상황 수단은 나중에 이제 역사 이론 파트에서 좀 얘기할 텐데 뭐와 유사하죠?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은 어, 인문학습 모형에도 많이 이용돼요. 이 노란책이 있는데 뭐 이런 건 그냥 건너뛰고, 자, 하여튼 목적 상황 수단을 상상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요걸 하기 좀 어려워해. 예. 왜 어려우냐면 행위의 복합성과 의도의 은폐성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는 거야. 이해가. 예. 그래갖고 그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그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관형을 통해서 미리 경험한 걸 통해서 학습한 인물 행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역사적 인물 중에 좀 비굴한 사람들 있잖아. 강자한테는 이제 강하고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비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일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냐? 일진 만날 때 속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일진의 주먹이 무서워서 덜덜 뛰지 않냐? 사람도 저기 역사 인물도 똑같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학생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한계시키면서 얘기하면 얘네들도 이해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할 때 고려할 점들이 뭐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고려할 점은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요소는 개인의 성향, 행위자의 상향에 대한 식, 행위자의 의도 동기, 행위 결정에 대한 예측인데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이 점만 그냥 크게 물어봤는데 요거 나올 수 있겠죠? 네, 요소가 뭐냐? 구체를 쓰면 한두 개는 외워두세요. 자, 그다음에 개인이나 이걸 하면 개인의 성향이나 그 어, 개성을 집중한 방면에 그 당시 각 인물의 세계관 시대의 상황 조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예. 도외시할 수 우리가 있는데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을 집중한 방면에 그 각 인물의 세계관과 시대 상황 조건들 도외시할 우려가 있는데 요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가 이방원을 하여가 이방원이 이제 하여가를 불렀으니까 이걸 뭐 기회주의 성향이다. 그리고 단시간 정권은 지조 있는 성향. 물론 이방원이 기회주의 성향이 있고 정권은 지조 있는 성향이 있죠. 근데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는 그 개인의 성향과 개성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배경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대 조건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주체적 의지를 또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거꾸로 시대적 조건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주체적 의지를 가소평가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예요? 예. 요걸 할 때 유의점은 이제 뭐냐면 시대적 조건과 개인의 어떤 성향을 동등하게 같이 봐야 된다. 성향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로 하여가가 이방원이 불렀고 그다음 당신과 정몽주가 불렀던 내용은 역사의 팩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포온집이라 해서 나중에 정몽주가 이제 편찬했다고 보는 그것을 모아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문학 정집을 만드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고조사나 고조서 조서나 조선왕조실록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여가 단신가 그 내용이. 예. 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유의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을 집중한
방면에 각 인물의 세계관 시대상을 도외시할 수 있고 가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유용한 점을 보죠. 유용한 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용한 점이 뭐냐 이 내용인데, 자, 유용한 점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의 탐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인간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사적 맥락 속의 행위를 추론할 수 있고 영향, 의미 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예, 요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인물의 일생 전기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전기 자서전 속의 한 인물 등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구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변화와 개념과 원동력 같은 것들 뽑아내는 거야. 어떤 보편적 법칙을. 예. 그래서 또 한 인물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 연대기적 사고도 제시할 수 있고 분석하는 방법에서 역사 해석 방법도 빌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일단 정기나 자서전을 이용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변화 개념의 원동력을 제시하고 그다음 연대기적 사고력도 육성하고 시간의 흐름 같은 것들 역사 해석 방법도 이용하는 방법이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순신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갖고 이제 이순신이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봤어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문과를 어, 두 번이나 세 번 떨어졌어. 안 돼가지고 문과 시험을 이제 봤거든요. 예. 그래서 문과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합격한 게 아니야. 예. 두 번만에 합격했어. 처음엔 낙마에서 떨어졌고 두 번만에 합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과까지 합치면 과거 시험을 한 5수 6수 한 거예요. 예, 5수 6수 많이 본 거죠. 두세 번, 세 번 정도 떨어졌으니까 세 번인가 한 4수 했겠다. 4수 정도 했어. 예. 근데 만약에 이순신이 한두 번 떨어지고 문과 볼 때 한 번 떨어지고 나 안 돼, 이거 포기를 해버렸으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역사가 달라졌잖아. 자, 그런데 이순신이 끝까지 문과를 보고 문과 두 번 만에 또 합격하고 사수 만에 문과 합쳐서 사수 만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서 역사가 지금 또그 이삼에 합격하면서 임진왜란때 큰 공을 하면서 큰 위기를 구했죠, 우리나라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자, 아무리 그 개인적으로 시련이 닥쳐도 끝까지 돌파하면 역사의 번영을 이끌 역사가 달라질 수 있듯이 역사의 변화도 이렇게 여러 시련이 있고 이 시련 속에 어떤 돌파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뭐 나름대로 이순신의 생일 통해서 그렇게 끌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활동을 보고 원균과 대립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역사적 해석을 또 하면 또 역사 해석 방법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인물의 일생의 전기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가 인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세와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죠. 한 인물은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사고 방식들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왔다고요. 여기 강의를 듣는 사람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제 100년, 200년 후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인물 탐구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시험을 보고 있었어. 인구 시험을. 네. 한때 인구 시험을 보고 하는데, 그러면 인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인물에 대해서 할 때 그 인물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를 같이 이해해야지. 네. 그 당시 교사는 인기 직종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시험을 봤다. 그래서 그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나중에 인물 탐구할 때 인구 시험 본 거 자체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만 보면 그 인물 인구 시험을 왜 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적 사회적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교사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뭐냐 제약된 환경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요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당시 인식 세계와 시대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인물들이 남겨놓은 증거를 통해 당시 비슷한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의 질서를 부여하고 제약했던 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 네,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유용점과 유의점은 그 인문학습의 전반적인 유용점과 유의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여기 행위 결정 분석 모형 뭐 이렇게 어, 인물 일생 전기 자서전 이용, 인물을 통한 자신의 인식 세계와 시대의 문화 이해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걸 다 합쳐갖고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용한 점은 이제 이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 이해하면서 역사를 인간의 역동적인 삶의 역으로 여길 수 있고요. 출체원과 감정이입을 통해서 직접 과거 인물이 되어 생각과 의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역사에 대한 흥미를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 의의를 역사적 맥락 속에 추출해보는 기회를 제공받아 역사 속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의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 조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영웅 중심적 역사관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있는 활동을 한 인물들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인물의 시대 및 역사적 추세에 관련시켜 이해시키고 동시에 개인적 행위, 동기와 성향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황제, 왕, 그다음 귀족 등 지배층 인물을 주요 대상하고 그들의 업적 및 행위 결과에 초점을 맞췄던 방식을 지향해야 되고요. 한 인물을 우상시하거나 반대로 잘못된 윤리적 판단을 역적을 보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사의 편견이나 인물관을 학습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물 성장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에 했던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람직한 인물 성장의 기준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인 인물 성장의 기준. 그래서 시대의 발전에 공헌한 시대의 전환에 번역을 이끌었던 인물, 학습자의 다양한 관심을 지니고 있고 학습 동기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선발한다.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번, 5번, 6번 관련된 내용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야. 파란 책. 그리고 여기 이제 교수학습 인문학습의 종류 관련된 내용은 그 녹색 책이 있는 내용이죠. 여기 예. 이렇게 1번 이것도 녹색 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행위결정 분석 모형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주제학습으로 넘어가죠. 주제학습. 네. 자, 이 주제학습도 시험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나왔나? 네. 03년 나왔고 15년도 나왔고 그랬거든요. 한 번 더 나온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렇게 적어놔서 자, 주제학습의 정의를 볼게요. 주제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개념보다는 좀 큰 범주예요. 그리고 서로 연관성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의 주제에 묶음으로써 한 시기의 그 역사적 국면 및 역사적 과제에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의 생활의 한 국면을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그러면 주제 선정 방법인데 요게 이제 그 0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03 기출문제. 그래서 공상 그 주제 선정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가 뭐냐면 단어명을 그대로 이제 주제에 설정하는 거야. 단어명을.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문화, 조선시대 과학과 기술 발달, 한말 근대화 노력 등등 그 교과서 보면 단어명 있죠. 이걸 주제에 선정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은 그 한 주제의 심층적 탐구를 통해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두 가지 이상 문제를 탐구해서 하고 해결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주제 선정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것도 있냐? 자, 조선시대 때 가족제도 변화, 양반의 생활. 그러면 조선시대 때 가족 변화와 양반의 생활은 여기 두 개 주제가 하나로 묶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로 관련돼 있잖아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조선시대 가족의 변하면서 양반의 여성 생활들이 이제 변화가 있었죠. 고려시대 때는 그냥 프리하게 놀았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냥 딱 타이트하게 해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메소포타미아하고 항야 문명을 하나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항하 등 고대 도시 문명에서 만들어진 문자 사람들의 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주제를 고대 도시 문명과 연결시켜서 어 큰 주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고대 도시 문명을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항해 문명을 같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한 주제에 묶어서 뭐냐면 같이 연구함으로써 보통 이제 그 탐구능력과 문제 해결을 신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메소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세 번째는 소주제와 사건을 연결해서 하나의 지형도를 만들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세종시대 때의 어떤 시계 제작과 당긴 통치 이념과 뭐 훈민정음의 창제에 담긴 통치 이념, 이런 식으로 했고, 세종까지 그 뭐냐 조선시대 때 세종시대 때 그 시계 제작하고 훈민정음이나 소주제를 묶어서 세종의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뭐냐 좋은 소주제를 묶어 갖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정리해 보면 단원명의 역사 학습을 그대로 설정할 수 있고, 한 주제의 심층적 탐구를 통해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때 두 가지 이상 문제가 한 주제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요때 이제 그 주제는 좀 거시적인 거예요, 거시적.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조그만 사건들 하나 묶어서 역사의 지형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주제학습 제목을 볼게요. 주제학습은 정할 때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파란 책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가능한 논술 문항 형식으로 제시해야 된다. 예. 가능한. 그래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헨리 팔스와 엘리자베스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진토를 정리하고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안정된 우리 배경을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뭐 논술 문항 형식 제시해야 돼요. 가능한. 그래 갖고 뭐 헨리 팔스와 엘리자베스 시대에 등장한 젠티, 이런 식으로 딱 주제 설정하면 안 돼요. 예, 제목을 선정해서 안 되고, 주제 학습 제목을 쓸 때는 요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주제학습 접근 방법은, 주제학습은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볼 수 있듯이 소주제가 있어. 소주제. 소주제. 그래서 이제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이제 미시적 측면에 소주제가 있겠는데, 소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대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대주제와 소주제를 두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돼. 종합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있죠. 요거는 그 2번하고 3번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2번과 3번. 음.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 예를 들어 지중해 세계 주제, 세계의 고대인들 신화와 의식이라는 그 있고, 주제가 있고, 단원명은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 단원명의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를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거 빼서 지중해 세계 고대인들 신화 의식이라는 주제를 만들었어. 이 학습 목표가 있고, 그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대주제를 이제 정해야겠죠. 여기 대주제 1450년에서 1500년 탐험가 만남이라는 걸 대주제 정하고요. 그 안에 이제 소주제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의식주의 생활, 종교와 신앙, 그다음 가족과 소주제를 정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소주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2번하고 3번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하나의 주제 안에 그 여러 가지 소주제를 두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두거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유의점을 볼게요. 네, 유의점. 유의점이 주제학습 관련된 유의점이 예전에 15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면 주제의식 선정에서 문제의식이 먼저 선정이 된다. 해당 주제의 어떤 그 논의나 탐구가 필요한 인식 이유가
내재돼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여성의 문제를 좀 할 수 있다. 네, 요즘에 그 여성의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고 싶다면 조선시대 때 그 기원을 찾아. 나름대로 문제의식 갖고 있죠. 그래서 앞에 대한 것처럼 조선시대 가족제도 변화가 양반의 여성성에 어떻게 미쳤는가 이런 식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제 안에는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내포돼 있다. 자,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정보나 다양한 자료를 이제 해서 활용해 주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도 교수 학습 방법을 이제 볼게요. 자, 선정된 주제에 대한 학생들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미리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재조직하고 그다음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주제는 개별 학습 내용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주제 탐구 학습은 학생 주도하기 탐구 방법이 우선시해야 된다. 예. 그래서 탐구하는 방법은 이제 그 밑에 주제 탐구 방법이 있어요. 예, 주제 탐구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 학습하고 탐구 학습을 결합을 시켜야 돼. 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보통 탐구 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습 모형과 결합이 된다고 했죠. 예, 이건 이제 뭐냐면 주제 학습과 결합된 모형이에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그 탐구 학습 절차를 보면요. 그러니까 주제 학습안의 탐구 학습 절차예요. 먼저 이제 교사가 그 탐구 방법을 안내하죠. 교사가 제시하거나 또는 예, 만약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또 정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탐구 방법을 안내하거나 예, 이렇게 있고 이게 탐구가 안내보다는 탐구가 결정이라는 말이 낫겠네요. 예, 좀 지우세요. 이렇게 결정.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요. 탐구 방법 같은 걸 결정하는 것은 교사가 제시하거나 학생과 토론을 통해서 정한다. 이런 것이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주제를 결정하고요. 예. 주제 학습할 때 탐구 주제가 뭔가. 탐구 주제 결정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금. 요거. 자, 탐구 주제 및 과제에 관련된 조사의 세부적 사건과 그 다음에 상황, 형상, 국면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한 후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자료 기초 세부적 사건과 국면들의 주제와 관련된 걸 확인하고 예. 그리고 토론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탐구학습 과정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좀 제 생각인데 일단은 여기가 이제 주제학습 결정은 가설 설정 단계하고 비슷하고 여기는 자료 수집이죠. 그리고 자료 검증 그리고 보고서 작성은 이제 검증한 다음에 결론을 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결론 단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이제 내용을 이제 좀 같이 예문을 받았어요. 이건 예문은 제가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신학력 개척의 발견 결과를 탐구 절차 결정하고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하죠. 그래서 주제를 결정하고 나서 여기 보면 학생들의 산업혁명이나 가격혁명, 그 대서양 교통이동, 아메리카 반배 오스트리아 사회조사한 다음에 조사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개척의 발견 결과 주제에 부합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론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한국 개척 결과 유입대응이 중국에 유입되어 그 일족분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해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얘가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니은 요거는 디귿 그다음에 여기 니은 요거는 미음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좀 헷갈리는 게 탐구 주제 결정과 탐구 방법 결정은 좀 달라요. 탐구 주제는 내용을 결정하는 거고 요건 학습 방법 같은 걸 결정하는 거야. 예, 요거 좀 구분해서 보세요. 탐구 방법의 그 안내 또는 결정은 교사가 뭐냐 탐구 방법 안내를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학생의 주제 토론을 통해서 정하는데 이건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의 탐구 주제 결정은 내용 자체를 결정하는 탐구 주제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내용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제 탐구 학습을 할 때 유의점의 지도 방법은 단순히 주제를 조사할 경우에 문장을 뺏겨서 오는 수준으로 정리하여 심층 탐구나
어느 수에 정리하면 신청 탐구나 문제 해결에 동떨어진다는 거. 요거는 현장 학습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현장 학습의 유의점 화생에 또 그랬죠. 뭐 과제를 제시하는데 어 그냥 막연하게 제시하고 추상적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됐어요? 학생들이 인터넷 가 갖고 뺏겨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뭐냐면 좀 더 주제에 구체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갖고 제시해야 돼. 예. 그래야지 문장을 뺏겨오지 못해. 어. 그것도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서 그래서 주제를 단순히 주제에서 조사할 경우에 문장을 뺏겨오는 수준에 정리하면 신체 과제 탐구나 문제 해결이 없기 때문에 자 과제를 제시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분석하도록 해야 된다. 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과제 해결 과정에서 구체 사례를 제시 및 분석을 같이 해야지 된다. 과제를 제시할 때.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뒤에 나온 비교학습 보죠. 비교학습. 비교학습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예.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있고 19년도에 마지막에 나왔는데 어 한 2-3년 동안 안 나왔네 얘가. 예. 하여튼 뭐 한번 나올 때 됐어. 내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자 그러면 인제 비교학습은 인제 좀 볼게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에도 있고 녹색 책에도 있고요. 남색 책에도 있어요. 설명 방식 비교학습 비교 설명인 부분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제 목적을 볼게요. 자, 유사점과 차이점. 그다음 원인을 규명하고 비교 대상을 이해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유사점과 차이점이죠. 예. 유사점과 차이점. 예. 그래 갖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예.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 이건 비교가 아니야. 대조라고 하죠. 차이점만 얘기하면. 근데 남자 여자의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 이게 두 개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는 학습 단위 두 개 이상의 지역, 민족, 시기, 사건 등을 이제 비교할 수 있고요. 그 특징을 볼게요. 자, 비교 학습은 교수 학습뿐만 아니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방법론적으로 뭐 역사 연구라든지 뭐 다른 학문에도 다 하죠. 그래서 사실들 간의 어떤 관계를 밝히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나 지역 또는 문화권과 역사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 연구에서 비교 사례 연구가 많다. 그래서 토인비가 이제 28개의 문명을 비교적으로 고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문명 성장과 몰락 요인을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교 대상은 역사 사건, 종교, 사상, 사회, 문화, 기술 등 다양하다. 예. 자, 그다음에 비교법인데 미리 제시했어. 일치법과 차이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일치법은 유사점을 밝히는 데 있어요. 설명 대상이 되는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공통된 요인의 어 형상의 원인을 간주한다. 그래서 유사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차이점은 두 개 이상의 사례 요인에서 나타나면서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을 차이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밝힐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남색책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이거는 유럽의 코문 운동이 일어났죠. 코문 운동. 중세 시대 때. 그래서 코문 운동의 북유럽연과 남유럽이 있는데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중세 후기에 나타난 도시들은 대부분 산업의 부활, 상인과 수공업자의 대두, 길드의 발생, 자유와 자치권의 확보 등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건 일치법이죠. 여기까지는. 여기는 일치법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러한 요인들은 중세 도시의 일반적 특색을 간접했다. 그러나 북유럽편과 남유럽이 다른 게 북유럽 도시들은 공공기족이 배제된 반면에 남유럽 도시는 공공기족 상공업자가 공존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편과 남유럽의 어떤 차이점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지법과 차이법에 대해서 미래 이제 비교 방법이 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입장 때문에 당연한 소리를 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예. 나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미리 살았던 당시에는 이 비교 분석 방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당이야. 그리고 미리 이런 개념을 정립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 방법에서 비교학습 방법도 나오는 거고 비교학습도 나온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미리 먼저 개념을 만들어 놨다. 정리해 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장점하고 이제 유의점인데 장점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됐었고요. 어, 장점보다 유의점을 더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유의점은 꼭 외워두세요. 요거 유의점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장점은 이제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어떻게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있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사고하고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사건들의 성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비교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학생 자신의 역사의식과 태도가 양성할 수 있다. 유의점. 자, 비교 대상에 대한 선호와 감정이나 우열 판단을 요구하지 말 것. 그래서 각 집단의 어 조건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를 했더니 어떤 그것을 자신의 감정이나 우열을 판단하면 잘못된 비교지. 예를 들어서 흑인과 백인을 비교했더니 흑인은 열등하고 백인은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다양하게 선정해서 학생들의 평가 과정을 폭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네. 이 비교 판단의 결과 역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식하 왜냐 비교 판단할 때 그때 자료들이 밝혀진 자료들이 나중에 더 밝혀져 있거나 뭐 왜곡될 수 있다고 또 판단될 수 있잖아. 그러면 또 비교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 비교할 때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형상, 사건 관계 등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성별을 비교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 간의 성별 관계와 신분 관계를 비교한 비교의 범주가 다르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한국 그 한국 남자와 미국의 남자들 비교할 수 있죠. 예. 요즘 많이 비교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남의 기혼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거 넘어갈게. 정치적으로 좀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한국 남자하고 미국의 중상층하고 비교했다. 요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게 비교 초점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걸 그러니까 비교학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시대학습 또는 시기학습이라고 하죠. 파란색, 녹색색하고 좀 용어가 좀 다른데 자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 11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단독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언급된 수준이야. 언급된 수준이야. 그래서 뭐 나왔다고 보기는 좀 그래. 예. 나왔다고는. 자 하여튼 한번 볼게요. 그냥 요거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시대학습의 정의 또는 특징을 볼게요. 한국과의 역사 전개 과정에 그 전후의 시기와 구분될 수 있는 특성 있는 시기를 선정해서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한 국가나 역사의 전개 과정에 몇 단계 구분해 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두 가지에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어. 내가 17세기 뭐 한국사 연구할 때 17세기 한국사 시대사 선택할 수 있고 난 20세기 뭐 한국사를 할 때 한국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한국의 20세기 한국사를 선택하고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일명 시대 부분이라고 했죠. 시대 구분에 따라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이정권시대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하거나 뭐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시대 구분을 따라서 이제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시대 학습을 왜 목적을 학습을 하냐? 학습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 생활 전반,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 같은 게 보면 교사는 설명보다 학생들의 토론, 발표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과 토의를 통해서 다른 역사적 시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시대 학습의 목적별 수업 방법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대 학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시대 구분에 따라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시대 구분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시기를 어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대 구분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 시대 이해 목적이에요. 교육 경우에 시대 이해 목적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 뭐 중세 근대 이렇게 시대 구분에 따라 이렇게 시대 선택하는 거와 그다음에 특정한 뭐 시기에 역사적 탐구를 하겠다.
하면 시대국에 상관없이 할 때는 뭐 시대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뭐 1900년에서 2000년 동안 100년 동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단위를 선정하겠다. 그러면 시대 구분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내가 시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 시대 구분을 따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고 공통된 특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대에 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해석을 통해 함께 안내함으로써 그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와 판단을 어, 유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식으로 어떤 주요 사건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과 해석을 같이 안내해주면서 학생들의 사고와 판단을 유도해야 되는 거야. 예. 강의식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참여의 토론식 수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시대학습에 맞죠. 자, 그리고 시대학습을 하려면 교사 자신도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특징을 좀 알아야 돼. 예. 특히 이제 시대 구분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시대 구분이 왜 나눠지는지 알아야 되냐. 학교 동향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교사는 해당 시대에 대한 종합적 역사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학계 연구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나 활동, 인물 등의 기초적 지식자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시대 학습을 소모동으로 이제 활동하는데 요걸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시기와 시대를 선정하고 시기별 사건 조사하고 중요한 사건, 인물, 제도 등을 시기를 탐구할 수 있는 지문을 만들어 제시하고 인지하지 못한 국면을 탐구하고 인물 위에 지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제기한 지문의 중심으로 그 시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문을 토론하여 결정하고 모든 별 지문을 분담하여 조사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모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선제 토론하고 등등등 있는데 그 예문을 제가 그 여기는 안 신었지만 어디에 신었냐면 그 제가 심화 교재에는 신어 놨거든요. 역도 심화 교재는. 근데 제가 그냥 요거는 뺐어요. 왜냐면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 시대 학습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예. 요 부분은. 자, 하여튼 그 있고 그러면 시대 학습의 유용한 점을 볼게요. 예.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죠. 아까 시대 학습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임의적으로 그냥 특정한 시대를 뽑아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시대 구분에 따라서 또 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유용점이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대 구분에 입각한 이제 학습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비교해서 시간 발전, 변화, 지속이라는 개념을 동의한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의 차이점, 중세와 근세의 차이점, 근세와 근대의 차이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그냥 뽑아서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한 시기에 뽑아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건 한 시기의 전반적 이해 목적은 한 시간 시기 동안 사건들이 나열과 그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연관성을 중심으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고 틀을 볼 수 있다.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제 뭐 개항 후부터 1860년 개항 전후부터 1860년에서 한일 병탄까지 어떤 구한말 시대를 뭐냐면 한 시기로 생각해서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사건들을 보니까 사건들 과정에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그 시대관을 도출해 냈죠. 중고들을. 보니까 여기는 아래로부터 흐름과 위로부터 흐름을 동시에 있었고 이걸 통해서 근대화 개혁이 일어났다. 나름대로 이제 개념이 형성이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개념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틀을 초월할 수 있는 관점이 중고틀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학습 또는 시계학습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인증번호 얘기를 해드렸나요? 네, 두 번째 인증번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인증번호 54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54번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역사 수업 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